자, 안녕하세요. 2학기 온라인 수업 문학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국어 수업에 이어서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문학 수업을 나가게 되는데요. 자, 국어와 문학 수업의 본질적인 어떤 차이는, 자, 국어가 우리가 문학, 자, 문법, 그리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어떤 전 영역이 자, 복합적으로 수록돼 있어서, 자, 전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각 영역을 다루었다면, 2학기 때부터는 그 중에 한 영역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심화된 학습을 한다는데 본질적인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2학년 때 국어 1학기, 2학기 때 문학, 자, 그리고 3학년 올라가서 3학년 1학기까지 문학을 다루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학 영역에 있어서, 자, 문학 과목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어떤 수업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자, 수업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월 3일까지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그 이후의 어떤 학사 일정이 아직 명확히 나오지 않아서, 자, 온라인 수업이 이어질지 아니면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될지는 나중에 선생님이 공지해 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대단원, 자, 문학의 본질과 가치라는 대단원을 우리가 함께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문학의 본질은 뭐고 문학이 갖고 있는 가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워낙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내놓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잘 떠올려 보면, 자, 문학의 개념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내릴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말했던 적이 있어요. 자, 어떻게 선생님이 정의를 내렸냐면, 자, 문학은 삶이고 삶은 곧 문학이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 자, 문학은 우리 어떤 삶을 기반으로 하고, 자, 또한 문학 작품이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문학과 우리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어떤 관계에 있다.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고요. 자, 그리고 문학을 정의 내릴 때 또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렸었냐면, 문학은 언어를 매개로 한 예술이다. 즉 언어 예술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술적인 어떤 특징, 즉 심미적 아름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문학이라는 어떤 과목이 또는 문학이라는 어떤 영역 자체가 내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국어 수업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자, 문학의 하위 갈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었어요. 자, 네 가지 하위 갈래, 자, 범주화를 시키면 우리가 어떤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서정 갈래, 자, 그리고 서사 갈래, 자, 극 갈래, 교술 갈래로 우리가 나누어서, 자, 국어 시간에 각 갈래의 작품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각 하위 갈래들이 지니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문학을 개념 정의 내리거나 아니면 문학의 어떤 특성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선생님이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런 어떤 전제하에 선생님 수업을 좀 심도 있게 각 작품의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문학의 개념을 우리가 안다면, 자, 문학의 본질은 뭐고 문학의 가치는 뭐냐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또 던져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학의 본질, 즉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문학이 왜 존재하고, 자, 그 존재 이유가 뭐냐, 자, 그로 인해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자, 문학은 삶이고 삶은 곧 문학이라고 했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 문학 작품에 우리 어떤 인간의 삶이 투영되어 있기도 하지만, 자, 역으로, 자, 문학 작품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자, 그래서 문학과 우리 인생, 즉 인간의 삶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문학의 본질, 자,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주된 의의는 바로 문학을 통해서, 자, 우리 삶을 좀 더 개선할 수 있고 또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본질적 의의를 지닌다. 자, 가치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어떤 인생에 어떤 값어치를 하느냐, 자, 문학이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을 때, 자,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또는 인류에게 문학이 끼치는 어떤 영향이다
또는 문학이 지니고 있는 가치이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문학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서 지금 소단원 1, 2, 3 단원에 실려있는 어떤 작품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작품을 살펴보면서 그 작품에 담겨있는 문학의 본질, 자, 그리고 각각의 작품에 담겨있는 문학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대담의 길잡이에 어떤 설명이 있냐면요, 자, 우리는 왜 문학작품을 읽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것은 문학이 특정한 어떤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학작품을 읽는 데에는 각기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자, 그러한 어떤 이유는 바로 문학이 지니고 있는 가치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왜 작품을 읽어야 하느냐에 대한 답이 바로 문학의 가치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문학작품을 읽어야 할까에 대한 어떤 설명을, 자, 우리 교과서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자, 선생님과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문학은 인간의 가치 있는 경험을 다룬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문학을 통해서, 자, 인간과 세계에 관한 새로운 어떤 인식과 발견을 얻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자, 아까 선생님이 문학의 효용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자, 우리 인생,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 자, 이것이 어떤 문학의 외재적 가치로서의 어떤 효용성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문학의 인식적 기능, 새로운 어떤 정보를 얻거나 새로운 어떤 알을 얻거나 한다는 거죠. 자, 문학의 인식적 기능, 알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를 알거나, 자, 새롭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문학은 그것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언어 예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 문학을 통해서, 자, 정서를 고양하고 심미적 경험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러한 어떤 본질적 가치를 지닌다는 거죠. 자, 보면 문학을 통해서 정서를 고양하고 심미적 경험까지 얻는다. 자, 정서의 고양, 자, 심미적 어떤 경험, 자, 이런 것은, 자, 앞서 우리가 문학의 인식적 기능이라고 했었죠. 자, 암과 깨달음의 의미를 넘어서서 오히려, 자, 정서적인 측면 또는 심미적 어떤 경험, 자, 이런 어떤 효용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학작품을 읽는 이유, 즉 본질에, 자, 문학의 정서적, 미적 기능이 포함된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문학의 정서적, 미적 기능이 그런 어떤 문학작품을 읽는 이유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뭐 하나 놓친 부분이 있는데, 자, 문학의 윤리적 기능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문학의 윤리적 기능까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알을 얻는다, 지식을 얻는다, 새로운 것을 얻는다라는 것이 인식적 기능. 자, 그런 어떤 인식을 통해서 지난날의 어떤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는다라는 것이 문학의 바로 윤리적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죠. 문학의 윤리적 기능. 자, 그런 윤리적 기능과 더불어서 방금 말씀드린, 자, 정서를 고양하고 어떤 심미적 아름다움을 얻고,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정서적, 미적, 심미적 기능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 이런 내용들이 또 이어지죠. 자,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이러한 인지적, 정의적, 심미적 활동으로서의 문학작품을 수용하면서 생산해왔고, 자, 우리는 문학작품의 수용과 생산을 통해서 자아를 성찰하고, 자, 타자의 삶을 이해하며 자신이 문학적 체험을 표현한다. 자, 문학적 체험을 표현한다. 자, 성찰과 타인의 삶을 이해, 자, 이런 것은 아까 문학의 윤리적 기능이 좀 더 가깝다고 말씀드렸죠. 자, 나아가, 자, 문학 활동을 생활화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면서 상호 소통하는 태도도 지니게 된다. 자, 생활화의 가치. 자,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자, 문학작품 수용의 생산의 가치. 자, 두 번째 가치로 언급한 것이, 자, 문학활동의 생활화의 가치. 자, 문학작품을 특정 시기 또는 특정 조건에 구애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 문학활동 자체를 우리 삶의 어느 곳에서나 또는 특정 조건이 아니라 보편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문학 창작에 임하고 또 문학을 수용하고 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문학 활동의 생활화라는 용어로 정의를 지금 내리고 있네요. 필자가.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을 언급해 주냐면 더구나 자, 인공지능 시대를 눈앞에 둔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인성과 윤리의식을 고양해 준다는 점에서 문학은 그 교육적 가치가 인정되어 왔다. 자, 인성과 윤리의식의 고양. 자, 우리가 문학을 접하게 되는 또는 문학을 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네요. 문학의 첫 번째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요. 자, 추가적으로 자, 문학은 교육적 가치가 늘 인정되어 왔고 또한 문학은 무엇보다 창조력의 어떤 기반이 되는 자, 상상력과 감수성을 길러준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상상력과 감수성이라는 어떤 교육적 가치 또한 지닌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문학의 두 번째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는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담고 있는 문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단락에서는 지금 우리 단원을 통해서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학습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 단원의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문학의 본질을 깨닫고 자, 문학을 통해서 자아 성찰. 자, 문학의 본질. 자, 문학을 통해서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삶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네 가지를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문학의 본질을 깨닫고 자, 두 번째 자아 성찰,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 세 번째 타자, 다른 사람의 삶도 이해하고 포용할 줄 아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삶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기회를 이번 단원의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다,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계속해서 또한 문학활동을 생활화하여 인성과 창의력을 갖춘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어떤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주체가 된다. 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학 작품을 접하게 되는 본질적인 이유, 자, 그리고 그 이유에 드러난 가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단원에 들어가기 앞서서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자, 넘어가서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첫 번째 소단원 문학의 본질 단원에서 어떤 작품을 다룰 것이냐? 자, 나이덕 작가의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라는 작품, 김혜란 작가의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자, 두 번째 문학의 가치 소단원에서는 백석 시인의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작품, 자, 양규자 작가의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라는 자, 단편 소설 한 작품 우리가 다룰 거고요. 자, 세 번째 문학 활동의 생활화 단원에서는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 작품 한 작품을 또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 단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세 작품에 담겨 있는 그 문학의 어떤 가치, 문학의 본질적인 어떤 측면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둬서 우리가 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수단은 문학의 본질 단원에서 우리가 자,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자, 방금 말씀드린 어떤 부분들, 자, 학습 요소들이 바로 목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관한 이해를 돕는다. 자, 인간과 세계에 관한 이해를 돕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 두 번째, 자, 문학이 우리 삶의 의미, 자,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자, 세 번째, 문학이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한다라는 것을 이해한다. 자, 앞서 우리가 전체 대단원에서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하느냐, 즉 문학의 본질적인 어떤 요소에 주목하느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자, 그런 부분이 학습 목표로 녹아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별 작품을 통해서 살펴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탐구로 생각 열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대상을 보고 하나의 사물이 우리에게 주는 다양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이 그림을 보면 자, 어떤 상상력을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느냐, 또는 어떤 연상작용을 할 수 있느냐를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선생님의 생각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달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이 사파, 이 사진을 보고 과연 이 사파가 우리에게 어떤 정서적, 미적 고양 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심리적 아름다움을 주느냐, 또는 우리 어떤 삶을 되돌아보게 하느냐, 우리 어떤 삶의 가치를 떠오르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할 시간 5분 정도를 줄 테니까 이 사파, 이 그림이
우리 문학, 우리 삶 또는 우리 문학에 자, 어떤 작용을 하느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잠깐 여러분이 화면 정지하고 자, 5분 정도 이 사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이 5분 정도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이 작품을 아무런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않고 일단 선생님의 어떤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 등대에 대해서 등대가 지금 초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침 태양이 떠오를 무렵 또는 해가 져갈 무렵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약간 붉은색 노을이 구름 뒤에 가려 있는 걸로 봐서 해가 저물 무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해가 저물 무렵에 그 어둠을 비춰주고 있는 등대의 불빛, 그 등대의 불빛을 따라서 사파의 어떤 사진의 중간 부분을 보면 선박 한 척이 항구를 향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래서 항구를 향해서 들어오고 있는 장면 또는 출어를 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이 어둠 속에서 그런 어떤 베이 또는 선박의 길을 비춰준다 라고 했을 때, 자, 등대는 이 배에게 있어서 어떤 든든한 존재가 되겠죠. 내가 갈 길을 내가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배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어떤 든든한 안내자,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는 출어를 나갔다가 귀향하는 과정으로 볼 때에는 어떤 이 등대가 나의 어떤 배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어떤 나의 안식처 또는 나의 어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어떤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역시 도와주는 조력자의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또는 등대에 초점을 둘 수도 있겠지만 등대에 초점을 두지 않은 학생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바다의 어떤 파도가 지금 바위를 때리고 있는 장면에 초점을 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한 어떤 파도가 자 지금 바위를 때리는 어떤 장면을 통해서 어떤 자연의 위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그 자연의 위력 앞에 자, 인간이 작아져 보이는, 또는 인간의 삶이 자연 앞에 좀 작아져 보이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을 연상해 볼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다양한 어떤 상상력과 연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사파의 한 사진의 의미를 풀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런 부분으로 선생님은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지필진들은 이 사파 한 장면을 통해서 어떠한 삶의 의미 또는 어떤 문학의 의미를 떠올렸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반적인 보편적인 의미로 풀이를 해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살펴보면 지필진들은 이렇게 지금 파악을 했네요. 어떻게 파악을 했냐면, 자, 등대는 어두운 밤에 배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준 역할, 선생님하고 약간 생각이 동일하네요. 자, 안내해준다 또는 도와준다,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잖아요. 자, 역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했어요.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동시에 아름다운 풍경. 자, 이 부분까지는 선생님이 생각을 못했어요. 자, 노을이 지는데 그 노을을 구름이 덮고 있어서 구름 사이사이로 붉은색 불빛이 이렇게 사이사이 어떤 보이는 이 장면이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가 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동시에 아름다운 풍경이 되어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자, 문학도 그러하다. 하나의 작품이 독자로 하여금 인간과 세계에 관해 이야기하기도 하고 삶의 의미에 관한 깨달음을 주기도 한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 자,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 자, 그리고 아름다움을 통해서 정서적, 미적, 고향, 자, 이런 부분을 자, 우리가 문학을 배우기에 앞서서 자, 이런 어떤 기능들을 문학이 수행한다라는 부분으로 이끌어냈네요. 그러니까 이 사파와 자, 문학의 어떤 공통적 특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이 이 사진 자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 초점을 둔 대상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입각해서 설명을 했는데, 자, 이 사파에서 갖고 있는 기능이 자, 문학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다라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둬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듯이 설명을 했네요.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두운 밤 등대는 칠흑 같은 바다를 환히 비추어서 배에게 안전한 길을 인도해준다. 그런가 하면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가 맞닿은 수평선을 배경으로 혹은 붉게 타오르는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는 등대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어떤 풍경을 선사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자, 아름다움을 전해준다는 점에서 보면 자, 문학도 우리 인생이 등대 아니냐. 자, 아주 문학적으로 처리를 했어요. 자, 문학도 바로 우리 인생의 등대 같은 것이 아니냐 라고 지금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등대에 초점을 뒀을 때는 물론 배경이 어떤 아름다움도 있겠지만 자, 그 등대가 안내자, 인도하는 사람,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자, 문학도 그런 어떤 우리 심미적 아름다움, 우리에게 심미적 아름다움을 줄 수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만한 자, 조력자의 어떤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중단원 도입 정리라는 것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문학은 왜 읽느냐, 자, 문학의 본질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금 또 한번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문학을 왜 읽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문학 작품을 읽는 까닭에 관해서 흔히들 두 가지로 답한다. 하나는 자, 문학이 우리에게 인생의 진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고 자, 다른 하나는 문학을 읽으면 감동적이고 즐겁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문학을 읽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첫 번째, 진실을 깨닫게 해주고 자, 두 번째, 감동적이고 즐거움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인생의 진실을 깨닫게 해주고 감동적이고 즐겁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측면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서 대부분 문학 작품을 감상해요.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 문학을 통해서 감동을 얻고 또 우리 어떤 삶에 있어서의 어떤 아름다움의 요소를 찾고 또 그 아름다움의 요소 말고도 흥미를 우리가 얻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진실을 깨닫게 한다고 했을 때 자, 우리가 그 작품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실체적 진실을 깨닫게 해준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학 작품을 우리가 접하는 또는 문학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유이기도 해요. 첫 번째 이유도 자, 그래서 문학 작품을 읽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고요. 자, 계속해서 바라보면 이처럼 문학은 교훈을 쾌감 속에 담아 전해준다. 자, 교훈을 어떤 흥미 속에서 담아 전해준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문학의 효용은 그보다 더 풍부하다. 효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느냐를 에 초점을 두었을 때 효용이라고 합니다. 자, 문학을 통해서 독자는 언어 사용 능력은 물론이고 정서의 순화 및 상상력과 감수성의 어떤 신장을 경험하게 한다. 자, 언어 사용 기능 영역뿐만 아니라 정서를 순화시키고 상상력과 감수성의 신장을 경험하게 하죠. 자, 또한 문학을 통해서 타자와 공동체의 어떤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 탐색한다. 자, 나 자신에 대해서 탐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며 그 삶에서 어떤 가치를 찾느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학 작품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올바른 삶의 가치를 추구한다. 자, 다른 사람이 살아간 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 거기에서 우리가 얻게 될 것은 없고 자, 또는 내 자신이 추구하지 않는 방향이면 굳이 타자의 어떤 삶,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을 따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올바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한다. 자, 그래서 자, 문학 작품을 읽는 세 가지 요소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자, 독해를 함으로써 언어 사용 능력이 길러지고 자, 기능적인 능력이죠. 자, 그리고 정서가 순화된다. 자, 그리고 상상력과 감수성이 신장. 자, 그리고 다른 사람, 타자와 공동체의 다양한 가치를 이해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삶의 가치를 추구한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했네요. 그래서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 자, 올바른 삶의 가치를 추구한다. 자, 이런 어떤 7가지 문학을 읽는 이유 7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학의 본질은 무엇이냐? 문학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문학을 왜 읽느냐? 그 이유 속에 문학의 본질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문학을 접한 이유와 문학의 본질과 문학의 가치는 별개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자,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자, 문학은 말과 글을 수단으로 삼는 언어 예술이다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고요. 자, 하지만 자, 설명이나 분석 같은 추상적인 언어와 달리 문학의 언어는 경험의 구체적이고 총체적인 형성을 추구한다. 좀 내용이 어렵죠. 자, 경험의 구체성, 자, 또는 자, 경험이 어떤 총체적인 형상화, 자, 어려운데,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선생님이 삶과 문학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 삶이 문학 작품에 반영되고, 자, 문학 작품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문학의 언어는 우리 삶의 구체성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기도 하고 변형해서 제시하기도 하죠. 자, 총체적인 형상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 삶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담아내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을 자, 시로서 또는 소설로서 또는 극으로서 또는 교술로서 형상화, 즉 우리 눈에 보이듯이 또는 시라면 다양한 감각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의 구체성, 총체적 형상화 이런 용어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 보면 그래서 자, 문학을 통해 얻게 되는 인식과 삶과 현실에 관한 풍부하고 생동감 있는 인식이 가깝다. 자,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일상의 삶과 세계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아가 우리 삶을 성찰하고 더 현명하고 가치 있는 삶의 방식, 현명하고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을 생각하게 한다. 자, 그래서 경험의 구체성, 총체적 형상화의 어떤 의의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의의. 자, 이런 부분. 자, 의의이다.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의의. 의의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의의, 두 번째 의의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또한 문학의 언어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이나 정서를 일상 언어와 달리 심미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라고 있어요. 자, 아름답게 형상화였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문학은 선생님이 경험적이고 자, 그 경험이 총체성을 반영한다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현대시 작품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현대시를 창작할 때 거기에 아름다움의 심미적 요소가 반영되는데 그 심미적 요소가 우리의 일상적 구체적인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시인이 언어를 아름답게 갈고 또 갈고 닦아서 자, 아름다운 어떤 시어로 형상화해내기도 하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자, 일상 언어와 달리 심미적으로 형상화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보면 그래서 독자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정서적 고향을 느끼고 자, 문학의 형식미를 맛보는가 하면 우아한 것, 숭고한 것, 비장한 것, 해학적인 것 등 다양한 심미적 감상을 할 수 있다. 자, 정서적 고향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자, 심미성의 요소의 우함이, 숭고한 것, 숭고미, 비장한 것, 비장미, 해학적인 것, 해학미 어떤 요소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아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우함이라고 합니다. 우함이. 숭고한 것은 우리가 숭고미라고 해요. 문학 용어로 숭고미. 비장한 것은 우리가 문학 용어로 비장미라고 합니다. 해학적인 것을 우리가 문학 용어로 해학미라고 해요. 이런 어떤 네 가지 아름다움을 자,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아미, 숭고미, 비장미, 해학미는 우리가 작품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어떤 요소들로 드러나는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어떤 문학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 거예요. 자, 두 가지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생님과 같이 문학이라는 교과를 들어가기 앞서서 문학이라는 교과에서 첫 번째 작품을 다루기에 앞서서 과연 우리가 문학의 정의는 무엇이냐, 자, 그리고 문학의 정의를 좁은 정의와 넓은 정의로 나누어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문학의 갈래, 국어 시간에 배웠던 문학의 네 가지 갈래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그 문학의 갈래를 뛰어넘어서 자, 문학은 왜 우리가 접하게 되고, 자, 그리고 문학이 담고 있는 가치는 무엇이며, 자, 문학의 본질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오늘 한번 살펴봤어요. 자, 개괄적으로 오늘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나이덕 작가의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라는 현대시 작품 한 작품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살펴볼 텐데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이 작품을 한번
읊어보고, 자, 그리고 감상해보고, 자, 그 시인이 시적 화자를 앞세워서, 자, 시적 화자를 내세워서, 자, 어떤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했는지, 자,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현대시 감상 방법에 따라서 한번 감상을 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은 따로 과제는 없습니다. 과제는 없고, 자, 문학 교과서 다음 시간에, 자, 대면 수업 시간에 꼭 챙겨오도록 하고, 자, 그 시간에, 자, 나이덕 작가의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라는 시를 여러분이 어떻게 감상했는지 한번 감상 소감을 여러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고, 자, 다음 시간에 자, 보도록 해요. 자, 수고했습니다.